6. 자베르 1. 안식의 시작. 마들렌 씨는 팡틴을 자기 집안에 있는 의무실로 옮기게 했다. 그는 그녀를 수녀들에게 맡겼고 수녀들은 그녀를 침대에 누웠다. 뜨겁게 신열이 났다. 그녀는 그날 밤 한동안 헛소리를 하고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러다가 이었고 잠이 들었다. 이튿날 정오쯤에 팡틴은 잠을 깼는데 침대 바로 옆에서 숨소리가 들려서 휘장을 젖히고 보니 마들렌 씨가 서 있었다. 그는 자기의 머리 위쪽에 있는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은 연민의 정과 고통의 빛으로 가득 차 있었고 애원을 하고 있었다. 그녀가 그 시선의 방향을 따라가 보니 그는 벽에 못 박혀 있는 그리스도의 순환상을 보고 있었다. 그때부터 팡틴의 눈에는 마들렌 씨가 달라 보였다. 그녀에게는 그가 빛에 가득 쌓여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일종의 기도에 몰입하고 있었다. 그녀는 감히 그를 중단시키지 못하고 오랫동안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 이었고 머뭇머뭇 그에게 말했다. 대체 거기서 뭘 하고 계셔요? 마들렌 씨는 1시간 전부터 그 자리에 와 있었다. 팡틴이 잠을 깨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맥을 짚어보며 대답했다. 좀 어떠시오? 괜찮아요. 잘 잤어요. 그 여자는 말했다. 좀 나은 것 같아요. 아무 일 없을 거예요. 그는 마치 방금 듣기라도 한 듯이 그 여자가 맨 처음에 물었던 말에 대답하며 말을 이었다. 저 위에 계시는 순교자에게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이 세상에 있는 고통받는 여인을 위하여. 마들렌 씨는 간밤과 어린 아침낮을 다 바쳐 알아보았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팡틴의 비통한 과거를 사사치 알고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당신은 가엾은 어머니로서 무척 고생하셨소. 불평은 하지 마시오. 당신은 이제 주님께 선택된 사람들의 복을 받고 있는 것이오. 인간들은 그렇게 천사를 만드는 것이오. 그것은 조금도 인간들의 잘못이 아니오. 인간들은 그렇게밖에 할 줄 모르오. 당신이 나온 그 지옥은 천국의 첫 번째 형태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만 했던 것이오. 그는 깊이 한숨을 쉬었다. 그러는 동안 그녀는 그에게 이 두 개가 빠져있는 그 숭고한 미소를 보내고 있었다. 자베르는 그날 밤 편지를 썼다. 이튿날 아침 그는 손수 그것을 몽트레유 시루베르 우체국에 가서 붙였다. 그것은 파리로 보내는 것으로 그 뽕에는 경찰청장 비서관 사부위의 귀하라고 씌어 있었다. 파출소에서 있었던 사건의 소문이 자자했기 때문에 그 편지가 발송되기 전에 그것을 보고 그 뽕 주소에서 자베르의 필적을 알아본 우체국장이나 그 밖의 몇 사람은 그것이 자베르의 사표라고 생각했다. 마들렌 씨는 급히 테나르디에 부부에게 편지를 보냈다. 팡틴은 그들에게 120프랑을 빚지고 있었다. 마들렌 씨는 그들에게 300프랑을 보내면서 그 돈으로 만족하고 아이 어머니가 알아누워 아이를 보고 싶어하니 즉시 아이를 몽트리오 시루메르로 데려와 달라고 했다. 그것은 테나르디의 눈을 번쩍 뜨게 만들었다. 채, 이 아이를 내놓다니? 그는 아내에게 말했다. 요 종다리 새끼가 이제부터 전나는 암소가 되겠어? 짐작이 간다. 어느 놈팡이가 그 어미년한테 홀딱 빠진 거야? 그는 500프랑의 썩 그럴듯한 계산서를 첨부하여 답장을 보냈다. 그 계산서에는 300프랑 이상의 의심할 여지가 없는 두 개의 명세서가 보였는데 하나는 의사의 것이고 또 하나는 약사의 것으로 모두 오래 앓고 있던 에포닌과 아젤마의 치료비가 약값이었다. 코제트는 앓지 않았다. 그저 이름만 좀 바꾸면 되는 일이었다. 테나르디에는 계산서 밑에다 그 일부로 300프랑을 영수하였음이라고 적어놓았다. 마들렌 씨는 즉시 또 300프랑을 붙이면서 속히 코제트를 데려오시오라고 써보냈다. 천만에 이 아이를 내줘서는 안 돼. 테나르디에가 말했다. 그러는 동안 팡틴은 조금도 회복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의무실에 있었다. 수녀들은 처음에 이 매춘부를 받아서 간호하기는 했지만 무척 혐오를 느꼈다. 랭스 대성당의 도들새김을 본 사람은 정숙한 처녀들이 놀아나는 처녀들을 바라보면서 아래 입술을 삐죽거리고 있는 것을 기억하리라. 이 예부터 이어져 온 불운한 여자에 대한 순결한 처녀들의 경멸은 여성의 위험에서 오는 가장 뿌리 깊은 본능 중 하나다. 이 수녀들은 종교심으로 말미암아 아주 강렬하게 경멸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팡틴은 그녀들에게서 그러한 감정을 씻어 주었다. 그녀의 말투는 마리마리 겸손하고 부드러웠으며 그녀의 속에 있는 모성은 사람을 감동시켰다.
어느 날 수녀들은 그녀가 열에 들떠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저는 죄 많은 여자였어요. 하지만 우리 아기가 제 옆에 돌아온다면 그것은 주님이 저를 용서하셨다는 뜻일 거예요. 제가 나쁜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우리 코제트를 데려오고 싶지 않았어요. 그 애의 놀라고 슬퍼하는 눈을 견뎌내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제가 나쁜 짓을 한 것도 그 애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코제트가 여기에 있을 때에는 저는 주님의 축복을 느낄 거예요. 저는 우리 아기를 바라볼 것이고 그 순결한 아기를 보면 제 몸도 좋아질 거예요. 그 애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 애는 천사예요. 아시겠어요, 수녀님들? 그 아이는 날개가 아직 떨어지지 않아요. 마들렌 씨는 하루에 2번씩 그 여자를 찾아왔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물었다. 곧 우리 코제트를 보게 될까요? 그는 대답했다. 아마 내일 아침엔 올 거요. 어제나 그제나 하고 나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은 환히 밝아졌다. 아이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녀는 말했다. 아까 그 여자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그녀의 상태는 도리어 한 주 한 주 더 악화되어 가는 것 같았다. 두 어깨뼈 사이에 드러난 살에다 문질러댄 그 한 줌의 눈이 갑자기 피부의 바람작용을 억제해버렸고 그 결과 몇 해 전부터 잠복해 있던 병이 마침내 격발하고 말았다. 그 무렵 폐병의 연구와 치료에 관해서는 라에네크의 훌륭한 지시를 따르기 시작했다. 의사는 팡틴을 청진하고는 머리를 흔들었다. 마들렌 씨는 의사에게 물었다. 어떻습니까? 이 여자가 보고 싶어하는 어린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불러오도록 하시지요. 마들렌 씨는 몸이 오싹했다. 팡틴이 그에게 물었다. 의사 말씀이 뭐래요? 마들렌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속히 아이를 불러오도록 하라는군요. 그러면 병이 나을 거라고. 어머나 옳은 말이네요. 팡틴이 말을 이었다. 그런데 대체 저 테라르디의 부부는 어찌 된 거야? 우리 코제트를 이렇게 붙들어 놓고 있게. 우리 아이는 곧 올 거야. 이제 마침내 행복이 바짝 다가온 것이 보여요. 그렇지만 테나르디에는 아이를 내주지 않고 온갖 나쁜 핑계를 다 대고 있었다. 코제트가 좀 아파서 겨울에 길을 떠나기 어렵다. 이 고장에 귀찮게 구는 자질구리한 빚들이 남아있어서 그 계산서를 모으는 중이다. 등등. 사람을 보내서 코제트를 데려오게 하리다. 마들렌 씨는 말했다. 그럴 필요가 있으면 나 자신이 가겠소. 그는 팡틴이 부르는 대로 다음과 같은 편지를 받아 쓰고 거기에 그 여자의 서명을 받았다. 테나르기에 씨에게 이 사람에게 코제트를 내어주세요. 모든 사소한 것들도 값을 치르겠어요. 삼가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팡틴. 그러는 동안에 중대한 사건 하나가 일어났다. 우리의 인생을 이루고 있는 신비로운 바위 덩어리를 아무리 잘 깎으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 운명의 검은 광맥은 늘 거기에 다시 나타난다. 2. 장이 변하여 샹이 된 이야기. 어느 날 아침 마들렌 씨는 사무실에서 자기 자신이 몽페르메에 의해 가야 될 경우를 생각하여 시장으로서의 몇 가지 긴급한 사무를 미리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복 형사 자베르가 와서 면담을 요청한다고 알려왔다. 그 이름을 듣고 마들렌 씨는 불쾌감을 금할 수 없었다. 파출소에서 그 사건이 있은 이래 자브레는 어느 때보다도 더 그를 피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들렌 씨는 그를 볼 수 없었다. 들어오게 하시오. 그는 말했다. 자브레가 들어왔다. 마들렌 씨는 벽난로 가까이 앉아서 손에 펜을 들고 도로 단속에 걸린 위반 사항에 대한 조서가 들어있는 서류를 들여다보고 뒤적거리면서 무엇을 써놓고 있었다. 그는 자베르가 들어왔는데도 하던 일을 조금도 멈추지 않았다. 가엾은 팡틴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기 때문에 냉담할 수밖에 없었다. 자브레는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시장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했다. 그러나 시장은 그들도 보지도 않고 계속 서류에다 무엇을 쓰고 있었다. 자베르는 사무실 안으로 두세 걸음 들어와서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걸음을 멈추었다. 가령 여기에 한 관상가가 있어서 자베르의 본성을 익히 알고 있었다면 문명에 봉사하는 이 야만인을 로마인과 스파르타인과 수도사와 하사가 뒤섞인 이 괴상한 잡탕을 한마디의 거짓말도 못하는 이 밀정을 이 순수한 정보원을 오래전부터 연구했었다면 한 관상가가 마들린 씨에 대한 그의 은밀하고도 오래된 방광과 팡틴의 문제로 빚어진 시장과의 갈등을 알았다면 그리고 이 순간 자베르를 잘 살펴보았다면 이 관상가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고 생각했으리라. 그의 정직하고 명철하고 진지하고 성실하고 준엄하고
강렬한 양심을 알고 있던 사람이라면 분명히 자베르가 어떤 큰 정신적 사건을 겪고 났다는 것을 알아보았으리라. 자베르는 무엇이고 마음속에 품은 것이 역시 얼굴에도 나타나는 사람이었다. 그는 성미가 괄괄한 사람들처럼 갑작스럽게 변하기를 잘했다. 그럴 때만큼 그의 표정이 이상하고 의외인 적은 결코 없었다. 들어오면서 그는 원한도 분노도 모멸도 없는 눈으로 마들렌 씨 앞에서 꾸벅 인사를 하고 시장의 안락의자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가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이제 단정한 태도로 결코 온순하지 않고 항상 인내심이 강한 사람의 냉정하고 꾸밈없는 무뚝뚝한 얼굴을 하고 거기에 서 있었다. 그는 말 한마디 없이 손가락 하나 까딱 않고 진정한 겸손과 태연한 체념 속에서 조용히 근엄하게 모자를 손에 들고 눈을 내리깔고 장교 앞의 병사와 판사 앞의 죄인의 중간쯤 되는 표정을 띠고 시장이 돌아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가지고 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는 모든 감정과 기억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화강암 같은 그의 속을 짐작할 수 없는 단순한 표정에는 침울한 슬픔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온몸에서는 겸양과 불굴, 무언지 알 수 없는 꿋꿋한 낙담이 풍겨나고 있었다. 이윽고 시장은 펜을 놓고 반쯤 몸을 돌렸다. 그래 뭐요? 무슨 일이 있어 자베르? 자베르는 생각을 가다듬는 듯이 잠시 잠잡고 있다가 솔직하면서도 비장하고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름 아니라 시장님, 범죄 행위가 저질러졌습니다. 무슨 행위요? 관청의 한 하급 관리가 행정관을 심히 모독했습니다. 저는 제 의무에 따라 그 사실을 보고드리러 왔습니다. 그 관리가 누구요? 마들렌 씨는 물었다. 저입니다. 자베르는 말했다. 당신이라고? 저입니다. 그럼 그 관리를 괘씸하게 여길 행정관은 누구요? 시장님입니다. 마들렌 씨는 의자에서 벌떡 몸을 일으켰다. 자베르는 여전히 눈을 내리깐 채 엄숙한 얼굴로 말을 계속했다. 시장님, 저는 당국에서 저를 파면해 주도록 시장님께 간청하러 왔습니다. 마들렌 씨는 당황하여 무언가 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다. 자베르는 그것을 가로막았다. 시장님께서는 제가 사표를 내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실 테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사직하는 것은 명예로운 일입니다. 저는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파면을 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또 덧붙였다. 시장님은 일전에 저에게 부당하게 가혹하셨는데 오늘은 정당하게 가혹하셔야만 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마들렌 씨는 외쳤다. 왜 그런 얼토당토 하는 말을 하오? 그게 대관절 무슨 뜻이오? 당신이 내게 무슨 죄가 될 짓을 했단 말이오? 당신이 내게 무슨 짓을 했단 말이오? 내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단 말이오? 당신은 자신의 죄를 자책하면서 경질되기를 바라는데 파면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파면되기를 바란다고? 좋소, 참 좋은 일이요. 하지만 나는 영문을 모르겠소.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시장님. 자베르는 가슴 깊이 한숨을 쉬고는 여전히 냉정하고 슬픈 듯이 말을 이었다. 시장님, 6주 전 그 여자의 사건이 있은 후 저는 격분하여 시장님을 고발했습니다. 고발했다고? 파리 경찰청에요. 자베르보다 훨씬 더 자주 웃지 않는 마들렌 씨는 웃기 시작했다. 시장이 경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전과자로서입니다. 시장은 안색이 변했다. 아직도 눈을 들지 않고 있던 자베르는 말을 계속했다. 저는 그렇다고만 믿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저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유사점, 시장님이 파브롤에서 시키신 조사, 시장님의 허리 힘, 포실루방 영감 사건, 시장님의 능란하신 사격 솜씨, 약간 절룩거리는 듯한 시장님의 다리, 그 밖에 여러 가지 사소한 일들. 그래서 결국 시장님을 장발장이라는 자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라고? 그 이름이 뭐라고? 장발장입니다. 그는 20년 전에 제가 틀롱에서 간수보로 있을 때 본 적이 있는 죄수입니다. 형무소에서 나온 장발장은 어느 주교의 집에서 도둑질을 한 것 같고 그런 뒤 공도에서 굴뚝청소부 소년 하나를 공갈하여 무엇을 강탈했습니다. 8년 전 자취를 감추어버려 아무도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몰랐지만 수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그래서 결국 저는 그런 짓을 해버렸습니다. 홧김에 그만 시장님을 경찰청에 고발해버린 겁니다. 조금 전부터 다시 서류를 손에 들고 있던 마들렌 씨는 극히 무관심한 어조로 물었다. 그랬더니 그 회답은 제가 미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 말이 옳았습니다. 당신이 그걸 인정한 건 다행한 일이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짜 장발장이 발견되었으니까요. 마들렌 씨가 들고 있던 서류가 그의 손에서 떨어졌고 그는 머리를 들어 자베르를 지그시 바라보며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어조로 아 하고 말했다. 자베르는 말을 계속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장님. 아이르 오클리제 근처의 시골에 샹마르티의 영감이라는 늙은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불쌍한 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건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번 가을에 그 샹마티의 영감이 양조용 사과를 훔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누구의 집이더라?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지요. 어쨌든 그는 담을 뛰어넘어 나무가지를 꺾고 훔쳤습니다. 그 샹마티에는 잡혔습니다. 그는 그때까지도 사과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녀석은 콩밥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는 경범죄 사범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천벌이 떨어집니다. 그곳의 감옥의 상태가 나빴기 때문에 예심 판사는 샹마티웨를 아라스 도림 형무소로 이송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라스 형무소에는 뭔지 알 수 없는 일로 구금되어 있는 브로베라라는 전과자가 있었는데 모범 재수라고 해서 감방 문지기를 시켜놓고 있었습니다. 시장님, 샹마티웨가 수레에서 내리자마자 브로베가 외쳤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나는 저 사람을 알아. 저 사람은 전과자야. 나 좀 봐 영감. 당신은 장발장이지? 장발장이라니 대체 장발장이 누구란 말이오? 하면서 샹마티웨는 놀란 척했습니다. 브로베는 아니 그렇게 시침이 떼지 마. 넌 장발장이야. 넌 틀롱 형무소에 있었지. 20년 전에 우린 거기서 같이 있었지. 하고 말했습니다만 샹마티웨는 딱 잡아 뗐습니다. 사실 그야 그럴 수 있지요. 그래서 더 깊이 파보았습니다. 저한테도 그 일로 조사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샹마티웨라는 자는 한 30년 전에 여러 고장에서 특히 파브롤에서 나무가지를 치는 일을 했는데 거기서 그의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오랜 후에야 그는 오베르뉴에 나타났다가 이어 파리에 나타났는데 그는 거기서 술의 목수 노릇을 했고 빨래 일을 하는 딸아이 하나와 함께 살았다고 말했지만 증명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아까 말한 그곳에 가서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가중된 절도죄로 형무소에 가기 전에 장발장이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바로 나무가지 치는 일을 했고 어디서 살았는가 하면 바로 파브롤에서 살았습니다. 또 다른 사실도 있습니다. 장발장은 세례명을 장이라고 했고 그 어머니의 성은 마티웨였습니다. 그러니 형무소에서 나온 뒤 그가 제 정체를 감추기 위해 어머니의 성을 따라 장 마티웨라고 이름을 바꾸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는 오베뉴르로 갔는데 그 지방에서는 장을 샹이라고 발음하므로 사람들은 그를 샹 마티웨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 대로 내버려 두었고 그래서 그는 샹 마티웨로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알아들으시겠지요? 파블로에서 알아보았습니다만 장발장의 가족은 거기에 없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시다시피 이러한 부류들에게는 그렇게 가족이 사라져버리는 수가 흔히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더 이상 아무것도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창이 아닌 때는 먼지입니다. 게다가 이 이야기의 시작은 30년이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므로 파브롤에도 장발장을 알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틀롱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장발장을 본 사람은 브로베와 함께 두 죄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종신형을 받은 코슈파유와 슈넬디웨입니다. 이들을 형무소에서 끌어내 데려왔습니다. 이들을 자칭 샹마티웨라는 자와 대면시켰습니다. 이들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브루베와 마찬가지로 이들의 눈에도 그는 장발장이었습니다. 그는 54수로 나이도 같고 키도 같고 생김새도 같고 결국 같은 사람 장발장입니다. 제가 파리 경찰청에 고발장을 보낸 건 바로 그때입니다. 그에 대해 제가 받은 회답은 너는 정신이 돌았다. 장발장은 사직의 손에 체포되어 아라스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바로 그 장발장을 잡았다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저는 예심 판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판사님이 저를 오라고 해서 갔더니 제 앞에 샹마티웨를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마들렌 씨가 그의 말을 중단시켰다. 자베르는 강직하고 서글픈 표정을 하고 대답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시장님, 저는 화가 났습니다만 장발장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마들렌 씨는 매우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확실합니까? 자베르는 깊은 확신에서 나오는 그 고통스러운 웃음을 짓기 시작했다. 네, 확실합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탁자 위에 있는 잉크 흡수기에서 톱밥을 기계적으로 집어내고는 덧붙였다. 제가 진짜 장발장을 알아본 지금 제가 어떻게 그렇게 엉뚱한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시장님. 6주 전 여러 파수병들의 면전에서 자기를 욕되게 하고 자기에게 나가시오라고 말했던 사람에게 그렇게 애원하는 심각한 말을 하고 있을 때 이 거만한 사람 자베르는 자기도 모르게 솔직과 위험으로서 가득 차 있었다. 마들렌 씨는 그 애원에는 대답하지 않고 불쑥 이렇게만 물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뭐라고 말했어? 이거 참 시장님 사건은 고약합니다. 그가 장발장이라면 재범이거든요. 담을 뛰어넘고 가지를 꺾고 사과를 훔치는 것은 애들에게는 장난이고 어른에게는 경범죄이지만 전과자에게는 중죄입니다. 가택 침입과 절도 둘 다 중죄에 해당됩니다. 그것은 더 이상 경제재판의 문제가 아니라 중죄재판의 문제입니다. 며칠간의 구류가 아니라 종신징역입니다. 게다가 굴뚝청소부 소년 사건이 있는데 저는 그것도 꼭 다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기랄 이건 논쟁거리가 되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장발장 말고 다른 사람에게는요. 그러나 장발장은 엉큼한 놈입니다. 그런 점에서도 저는 역시 그를 장발장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딴 놈이라면 성화같이 날뛰며 떠들어대고 불 위에서 끓어오는 냄비처럼 나는 장발장이 아니라고 하면서 별의별 짓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녀석은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다는 얼굴을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샹 마티웨요. 죽어도 그렇소. 녀석은 놀란 얼굴을 하고 바보인 체 하는데 퍽 그럴싸한 수작이지요. 정말 이 못된 놈은 약삭빠르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증거가 있습니다. 내 사람한테서 확인을 받았으니까 이 늙은 녀석은 유죄가 틀림없습니다. 알아서의 중재재판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출두할 겁니다. 소환을 받았습니다. 마들렌 씨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 서류를 집어들고 몹시 바쁜 사람처럼 번갈아 읽고 쓰고 하였다. 조용히 종이를 넘기고 그는 자베르를 돌아보았다. 그만 됐소, 자베르. 사실 그 모든 일에 나는 별로 관심이 없어.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급한 일들이 있어. 자베르, 당신은 지금 곧 저 생솔브 거리 모퉁이에서 채소를 파는 비조피의 할멈 집에 가서 수레꾼 피에르 셰늘롱에 대한 진정서를 내라고 말해주시오. 그 사람은 난폭한 사람에서 하마터면 그 노파와 어린이를 깔아 죽일 뻔했어. 그는 벌을 받아야 하오. 다음에는 몽트르드 샹피니 거리의 샤르슬레시 댁에 갔다 오시오. 이웃집 처마 홈통에서 빗물이 흘러와서 자기 집 토대를 파낸다는 진정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는 기부르 거리의 과부 도리스 부인과 가로블랑 거리의 르네드 보세 부인의 집에 경찰 규칙 위반이 있다고 하니 그것을 조사하여 조서를 작성해 주시오. 그런데 지금 내가 너무 많은 일을 시키는군. 어디를 좀 가겠다고 했지? 8, 9일 후에 그 사건 때문에 아라스에 가겠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그보다 더 일찍 갑니다, 시장님. 그럼 언제요? 아까 시장님께 내일이 재판날이어서 오늘 밤 역마차로 떠나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마들렌 씨는 눈에 띄지 않게 발을 떨었다. 그런데 그 재판은 얼마 동안이나 계속되지요? 길어봤자 하루죠. 선고는 늦어도 내일 밤중에 내려질 겁니다. 그러나 판결은 뻔하니까 저는 선고를 기다리지는 않을 겁니다. 제 진술이 끝나면 곧 돌아올 겁니다. 좋소, 마들렌 씨는 말했다. 그러고는 손짓으로 자베르에게 그만 가라고 했다. 자베르는 나가지 않았다. 죄송합니다만 시장님, 그는 말했다. 또 뭐요? 마들렌 씨는 물었다. 시장님, 아직도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뭐요? 제가 파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들렌 씨는 일어났다. 자베르, 당신은 명예를 중히 여기는 사람이요. 나는 당신을 존경하오. 당신은 당신의 과오를 너무 과도하게 생각하고 있어. 그뿐 아니라 이것은 내게 관계되는 모욕이요. 자베르, 당신은 좌천이 아니라 승진을 해야 마땅한 사람이요. 그대로 유임하기를 바라오. 자베르는 순진한 눈동자로 마들렌 씨를 바라보았는데 그 눈동자 속에는 별로 현명하지는 않지만 엄격하고 순수한 그의 양심이 보이는 것 같았다.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시장님, 저는 그 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그 일은 내게 관계된 일이라니까. 마들렌 씨는 대꾸했다. 그러나 자베르는 자기 생각에만 마음을 쓰며 계속했다.
과장한다 하시지만 저는 조금도 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시장님을 부당하게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상관을 의심하는 것은 나쁜 일이긴 하지만 의심하는 건 우리 경찰관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증거도 없이 화난 김에 복수하려는 목적에서 저는 시장님을 죄수라고 고발했습니다. 존경할 만한 분을, 시장님을, 행정관을 말입니다. 이건 중대합니다. 대단히 중대합니다. 정부의 관리인 제가 시장님으로 대표되는 정부를 모욕한 것입니다. 만약에 제 부하 중 한 사람이 제가 저지른 그런 짓을 한다면 저는 그가 직책을 맡아볼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그를 파면했을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시장님, 또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가혹한 일이 많았습니다. 남들에게 대해서도요. 그것은 정당했습니다. 저는 잘해온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제가 저에 대해 가혹하지 못한다면 여태까지 제가 한 모든 정당이 했던 일도 부당한 것이 될 것입니다. 제가 저를 남들보다 더 너그럽게 봐줘야 합니까? 천만에요. 그래, 제가 남을 벌하는 데만 쓸모가 있었고 나를 벌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면 저는 비열한 놈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 더러운 자베르 놈 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오를 것입니다. 시장님, 저는 시장님이 저를 친절하게 대우해 주시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 남들에게 친절했을 때 저는 그런 친절에 꽤 화가 났습니다. 저는 저에 대해서는 그런 친절을 원치 않습니다. 시민에 대해 매춘부가 옳다고 인정하는 친절, 시장에 대해 경찰이 옳다고 하는 친절, 상관에 대해 부하가 옳다고 하는 친절, 저는 그러한 친절을 가리켜 나쁜 친절이라고 부릅니다. 사회 질서가 문란해지는 것은 그러한 친절 때문입니다. 그렇고 말고요. 친절함은 퍽 쉬운 일이고 공정함은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말이지, 만약 시장님이 제가 믿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면 저는 시장님께 친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요, 시장님은 아셨을 겁니다. 시장님, 저는 다른 사람을 취급하듯이 저 자신을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악인을 징벌하고 불황배를 처벌할 때 저는 저 자신에게 흔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도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지르다가 나한테 잡히는 날에는 각오를 해라. 그런데 저는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지르다가 제게 잡혔으니까 할 수 없지요. 자, 해고하고 면직하고 파면하십시오. 그래야 마땅합니다. 제게는 팔이 있으니 땅에서 일하겠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시장님, 직무를 훌륭히 수행하려면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저는 단지 사복형사 자벨의 파면을 요구할 뿐입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겸손하면서도 당당하고 절망적이면서도 자신만만한 어조로 말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 이상하게 정직한 사람에게 뭔지 알 수 없는 기묘한 위대함을 주었다. 나중에 봅시다. 마들렌 씨는 말했다. 그리고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자베르는 물러나며 사나운 어조로 말했다. 황송합니다, 시장님. 하지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장은 밀정과 악수하지 않습니다. 그는 입속말로 덧붙였다. 밀정, 그렇습니다. 제가 경찰권을 남용한 이상 저는 이제 밀정일 따름입니다. 그러고는 깊이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 문 쪽으로 걸어갔다. 거기서 그는 몸을 돌리고 눈을 여전히 내리깐 채 말했다. 시장님, 제 후임이 올 때까지 저는 계속 일을 보겠습니다. 그는 나갔다. 마들렌 씨는 복도의 포석 위에서 멀어져가는 그 씩씩하고 확실한 발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